안녕하십니까. 독서 사고 시간입니다. 잠깐 화면 조금만 만질게요. 뒤에가 조금 밝게 보이시죠? 네, 낮에 찍어서 그래요. 아니, 카메라가 조금 안 돌아가는 것 같네. 네, 제 얼굴 보는 건 아니니까 힘드시더라도 네, 지금쯤이면 대부분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긴 한데 저희는 이제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기말고사 때 리포트만 작성하는 그런 형태로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수업을 계속 올려야 되니까 계속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일곱 번째 장 독서 사고라고 적어놨는데요. 원래 비판적인 독서를 실습하고 그리고 글짓기 하는 그런 방법을 오늘 얘기해 볼까 합니다. 책들 잘 읽고 계시나요? 지금 거의 다 반 정도 읽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독서를 통해서 굳이 무슨 과제를 써서 내야지라는 개념보다는 독서를 통해서 조금 얻을 수 있는 지식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독서와 통찰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리포트를 써서 기말고사 때 되면 어떻게 글쓰기가 좀 향상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글쓰기가 논리적인 구조에 대해서 딱 이해를 하고 그또 제가 쓰려고 하는 것들 논리적으로 쓰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이제 남이 본인 나는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 제가 읽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가 읽을 때 오호 논리적으로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또 명확하게 아 이분이 무엇을 이래서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썼구나라고 이렇게 설득력 있는 글을 작성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쓰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럼 텍스트를 걸어도 좋아요.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주제에 대한 나의 주장, 나의 생각, 그리고 표현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글을 읽었을 때 나의 소감, 또 내 주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기 위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니까 2번 정도 시킬 거라다가 이제 저희가 졸업반이시잖아요. 거의 독서 사고 굳이 뭐 과제를 또 많이 내서 서로 언짢게 해드리고 싶진 않아서 한 번만 내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 또 표현의 능력은 조금 향상이 되고 있는지 뭐 어떤 형식으로 글을 썼는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좀 한달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는 비판적인 도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는 다루고자 합니다. 자, 독서와 글쓰기의 관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독서는 단순히 글을 읽어서 이해했어 라는 그런 것보다 조금 더 넘어서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제가 모르는 부분 또는 나와 생각의 다른 부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도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할 수 없었던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저도 그렇지만 막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목 스트레칭은 어떻게 해야 되냐. 동영상도 물론 있지만 조금 전문 서적을 봐서 어떤 근을 어떻게 올리면 좀 스트레칭이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아 여기를 귀 뒤에 여기 밑에 눌러주면 피로가 덜하구나. 아 여기 관자 바로 옆에를 좀 눌러주면 좀 낫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몰랐던 정보를 습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론 개념도 있겠지만 약간 전문적인 그런 지식도 알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생각했던 거에서 좀 폭이 넓어지는 목 스트레칭을 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잡고 이렇게 늘려줘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화할 수 있다. 심화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서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관점이나 정보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습관이 아닐까. 저는 책만 보면 자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무십시오. 주무시고 눈에 딱 들어오는 거 있죠. 처음에 안 되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만화책도 좋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저희 자녀 아이의 공부를 좀 도와줘야 숙제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제가 알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어마무지 뭐 시리즈로 되게 많더라고요. 이걸 한꺼번에 읽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서점을 막 찾았는데 만화책으로 단편으로 다다다닥 한 1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사면 저도 부담스러우니까 하나씩 만화책으로 읽었어요. 물론 전체 정보에서 뭐 3분의 2 정도만 습득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금방 쭉 만화책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읽고 이제는 과제를 할 때 하니까 이제 귀에 들어온 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래도 들은 풍월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약간 원활하게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좀 일반적인 책이 좀 힘드시면 본인이 선택했을 때 본인이 맞는 책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아, 독서는 너무 힘들어, 너무 책 읽는 건 안 좋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처음부터 내가 접근하기 쉽고 관리하기 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접근하시면 좋겠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논리적인 글쓰기의 토대는 경제학을 책을 만약에 읽는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이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는 경제적인 개념이나 원리, 뭐 경제학 개론, 뭐 경영학 개론, 뭐 지적재산권, 법과론 뭐 이런 책을 좀 많이 물론 전공서적이었긴 하겠지만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습득해서 제가 뭔가를 배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책을 내가 다 마스터하리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의 경제적인 상황을 제가 좀 논리적으로 맞아 이런 상황이구나. 맞아 우리나라에도 대위기가 있었지. 그러면서 뭐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영화를 보거나 어떤 일의 관점으로 딱 생각할 때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글에 대한 것들을 빨리 또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렇듯이 독서를 통해서 습득한 경제 이론은 조금 더 쉽게 재밌게 네, 내가 꼭 이거를 배워서 뭔가를 써먹기보다는 나의 관점에서 뭔가를 설득력 있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조금 쉽게 생활 습관의 경제력, 손쉽게 아는 경제 뭐 이런 식으로 책을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책을 뭔가를 딱 구매를 한다면 나는 이 돈을 내면서 3만 얼마, 2만 얼마, 5만 얼마를 내면서 이 책에 대한 어떤 가치를 나는 느껴라고 해서 책을 사야 되는데 책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거나 내가 언제 이 책을 바빠 죽겠는데 다 읽고 있어 라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네 자금에 대한 지출이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빌려보시라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 나는 빨리 읽고 갖다 줘야지. 내 책이 아니니까 깨끗하게 봐야지. 이런 고정감정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고 계셔라. 빌려서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기라고 했잖아요. 독서는 뭐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뭐 역사면 역사에 대한 저자, 물론 근거에 의해서 썼겠지만 다시 해석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겠죠? 이제 그것도 좀 이해할 수가 있고요. 뭐 다각적인 이해하는 그걸로 인해서 그 글을 쓸 때 어떤 시각으로 이걸 썼구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썼구나, 뭐 이런 식으로 역사가 있다면, 뭐 영조와 사도세자 얘기를 하면 사도세자 입장에서 쓴다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막 그렇겠죠. 아니면 뭐 사도세자 바로 밑에 아들이 누군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쓴 글이다. 그러면 너무 할아버지가 미웠겠죠. 뭐 이런 형태로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내 그 시점에서 감정이입을 해서 책을 이제 쓰거나 글을 읽는다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약간 내용을 분석하는 그런 것도 독서에 대한 좋은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통찰력 개발이라고 있죠. 독서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받는 것만, 전달하는 것만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개발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통찰력은 단순히 표현적인 이해를 좀 넘어서 더 깊은 의미와 연결성을 파악하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하죠.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접하는 다양한 개념이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사고나 자극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사물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글쓰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글을 막 읽다 보면 이 주인공은 어떤 식으로 해서 유추가 가능하고요. 추정이 가능하고 이렇게 행동할지도 몰라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를 좀 바라볼 수 있고 앞으로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의미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글의 주제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은 글의 주제를 설정하는 데 무슨 큰 도움이 되죠. 심리에 관한 책이라면 인간의 행동의 복합성에 대해서 통찰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제목을 딱 봤을 때 이건 뭐에 대해서 썼구나 라는 그 전체적인,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주제나 목표도 되게 중요하지만 글의 어떤 제목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인간 행동의 심리의 메커니즘이라는 주제에 한글로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인간이 행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심리, 이쪽에서는 이런 심리,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 전체에 대해서 조금 뭔가를 딱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은 주제에 좀 더 깊게 탐구하고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는데 약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글을 통해서 논리적인 전개를 좀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찰력 있는 글은 논리적으로 전개를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중에서 사회적인 불평등이라는 대한 깊은 어떤 분석을 좀 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사회적인 불평등 종류가 있겠죠. 종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도 있겠고요. 어른과 아이도 있겠고요. 또 일반 성인과 또 일반 노인도 있겠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뭐 여러 가지의 역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디서 또 몸이 좀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사회적인 불평등의 원인이나 해결책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좀 전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걸 다 쓰고 싶다. 그럼 테마별로 주제를 맞춰서 작성하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하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해서 쓴다면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통찰력은 글의 논리적인 전개를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논리적이다, 논리적이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면 논리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논리적인 구조를 찾는 것은 독자의 어떤 글의 흐름에 따라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걸 탁 던져놓고 설명하시는 분이 있고요. 옛날부터 쭉 설명해서 지금 현대 얘기하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걸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주장을 펼치냐에 따라서 각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을 잘 조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처음에 얘기하고 싶은 걸 탁 얘기하고 딱 쓰는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옛날 사람은 이렇게 했고요. 지금 현대는 이렇게 하고요. 미래는 이럴지도 몰라요. 아직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보통 서론, 본론, 결론 이 이 세 가지 어떤 챕터별로 각각에 잘 녹아내리고 있지요. 서론에서도 챕터별로 나누시는 분이 있고요. 제일 많이 본론에서는 좀 길게 챕터를 나눠서 왜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왜 이런 거를 쓰려고 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뭘 얻으려고 하는지 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결론에 가서는 앞에 내가 생각했던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한번 얘기해주고 내가 생각했던 본론을 얘기하며 저자의 생각을 뒷마무리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죠. 서론 본론만 쓰면 결론은 그냥 사실적으로는 그냥 써지는 게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각각의 부분들의 목적과 왜 이걸 쓰려고 하는지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것들, 효과적으로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이 구분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론은 첫 부분은 독자가 관심을 확 끌게끔 적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주제를 소개하는 어떤 역할이긴데요. 서론의 글을 전체 주제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독자가 앞에서 읽어내려도록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약간 방향 설정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독자의 글의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추론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온라인의 학습에 대한 장단점, 지금 저희가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제만 갖고도 온라인이 뭐다. 그럼 오프라인은 또 얘기 나오겠죠. 반대말이니까. 우리가 직접 대면으로 공부하는 게 아닌 온라인 속에서 공부하는 것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나오겠고 이걸 통해서 뭐 사회적으로 좀 단절이 되는 거잖아요. 나 혼자 하는 거니까. 그리고 누구랑 뭐 물어봐서 하거나 아니면 약간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불편할 것이고 마이웨이, 나의 길, 나 혼자 뭔가를 해결 능력이 가능한 사람들은 조금 더 편리할 것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주제를 딱 던져놓고 서론에는 디지털 시대를 도래함에 있어서 온라인 학습이 교육의 중요성에 축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물론 있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사회적으로 좀 단절이 됐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런 온라인 수업이 조금 더 활성화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데 조금 더 대두됐죠. 전통적인 대면 학습을 비할 때 온라인 학습은 시간과 장소 이런 데서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들으면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꼭 내가 그 시간에 뭔가를 자리에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걸 개최하는 입장에서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100명이든 500명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어진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 열심히 과제만 올라온다면 이 사람이 수강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 약간 뭐 시간도 장소도 제약을 받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의 도전 과제를 안고 이 글을 이제 써내면 되고요. 그러면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 주요된 장점이 또 단점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질문할 수 있어요. 댓글 달고 답이 오고 막 이렇지만 아무래도 시간차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변화된 교육에 대해서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조작을 잘 미숙하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시험도 카메라 1, 카메라 2 이렇게 해놓고 자체로 캠을 해놓고 시험을 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카메라가 좌우 제가 컨닝을 하나 안 하나를 확인하고자 이제 카메라를 조작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캠을 구매해서 다 설치를 해야지만 그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때문에 시험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온라인으로 하는 학습이 모두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다라는 이런 주제 하에 뭔가를 글을 쓰게 된다면 독자는 글을 읽을 때 이 온라인 학습에 대한 장점, 단점도 소개하고 본론에서는 조금 더 간략하게 무언가를 얘기하겠구나 뭐 이렇게 거를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런 걸 저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본론에서는 그 핵심의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어떤 근거와 예시를 통해서 이렇더라 좋은 사례 있을 수 있죠. 옛날부터 방송통신대라고 해서 되게 오래됐어요. 이게 화면을 통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라디오로 이렇게 방송으로 약간 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공부는 안 했지만 그렇게 했던 걸로 라디오를 통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발달이 돼서 이게 컴퓨터화 됐었죠. 근데 그게 조금 더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한 부분에만 약간 국한되어 있었던 건데 이제 그것이 조금 확장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에 대해서 온라인 교수법, 학습법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 가지 주장을 펼치고 있고 그거에 맞는 이제 근거 자실을 대야겠지만 하나의 핵심 주제를 다루고 논리적으로 연계되는 거는 맞죠. 우리가 지금 온라인 학습에 대한 장단점을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 글을 읽고 독자가 글의 논지를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조금 돕도록 본론에다 적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온라인 학습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유연성이다. 어디 있든 상관없다. 그렇죠? 꼭 그 자리에 앉아서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신의 일정에 맞추지 않아도 되고 또 내 일정에 따라 저녁에 들어도 되고 지리해학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구애받지 않고 있다. 혹시나 해외에 나간다 하더라도 내 그 기간 안에만 들으면 되니까 네 수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적겠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학습엔 집중이 저하되는 단점도 있다. 아무래도 저 사람 혼자, 저도 그렇지만 저 혼자 막 떠들면 이렇게 쳐다보시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대면 학습과 달리 학생들이 스스로 동기부여를 좀 유지해야 되고요. 나 혼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강한 어떤 의지.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떤 뭐 과제나 어떤 테스트나 어떤 이렇게 체크업, 본인인 걸 체크업 뭐 이런 거를 하게끔 만들어주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내 수업 제대로 듣고 계세요? 지금 제가 말한 거 기억하고 계세요? 라고 약간 체크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학습 환경이 불안전하기도 하고 온라인의 학습이 단점으로 좀 뽑히기도 하죠. 이게 모든 아무래도 조금 이제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온라인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장소에 있는 거잖아요. 저랑 학생이랑 그러기 때문에 조금 금방금방 원래 대화라든가 문제점을 해결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저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본론에다가 간략하게 적고 지금 우리가 온라인 학습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예시를 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예시도 좀 포함시켜가지고 이렇더라 라고 보여주면 훨씬 더 나은 글쓰기가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론에는 글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글 주제에 대한 최종의 의견을 좀 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본론적으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면 종합해서 이제 역할을 하게 만들고요. 독자가 이제 읽을 때 어떤 인상이 남는지 어떤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지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독자가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좋다는 거죠. 온라인 학습은 현대 교육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기 때문에 그 장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습 방법이 모든 학생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남고 있죠. 예를 들면 저희 학교 성인학습자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수강을 하고 계시지만 처음에 들어오실 때 내 비대면 수업을 듣는 게 무척 어려우셨어요. 컴퓨터도 그렇고 뭔가가 잘 안 깔려 있고 와이파이도 어떻게 잡는지도 몰랐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졸업할 때쯤 지금은 이런 식으로 듣는구나. 근데 만약에 다른 대학교에 가셔서 또 수업을 들으신다 하더라면 또 헤매실 거예요. 왜? 프로세스가 다르니까, 시스템이 다르니까. 하지만 똑같이 거기에 홈페이지에 가서 로그인하고 본인인 거 확인하고 수강 신청한 다음에 들으시면 거의 다 같은 시스템이긴 한데 갖고 있는 콘텐츠가 약간씩 다르고 들어가는 이제 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판로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제 A라는 장소를 가는 거랑 B라는 장소를 가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A라는 장소를 갈 때는 자동차로 꼭 갈 수가 있고 B라는 장소는 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걸어갈 수 있고 그런 방법이 다르듯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에서는 글의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하고 본론에서는 다루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저자가 쓰려고 했던 사람이 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를 간략하게 쓰고 또 하나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이 글을 써서의 모든 사람들의 나는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해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약간 광범위한 어떤 포부도 좀 내세우고 내가 써보았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점이더라 조금 더 연구하고 그럴 자세가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시사점을 좀 적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의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좀 요약하고 그다음에 결론에 가서는 그런 것들 최종적으로 뭔가를 독자가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말을 하는 게 가장 좋은 형태의 글 구조입니다. 글씨를 쓰는 것도 되게 조금 뭐랄까 생각하면서 글을 쓰시는 것도 좋아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글쓰기를 하려면 딱 읽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짚어주면서 복잡하거나 어려운 용어를 쓰거나 뭐 이렇게 약간 뭐 직설적인 표현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통용적으로 이렇게 상호관계식으로 이렇게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글을 쓰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글을 읽었을 때, 아, 이 사람은 무슨 의도로 정확하게 이런 거를 파악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글의 흐름을 좀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글을 쓰는 것도 좀 중요하죠. 그래서 명확성의 중요성이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글을 쓰는 거니까 독자를 하여금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말이 되나? 헷갈리거나 이렇게 오해나 혼란스러운 이런 글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어떤 의도로 글을 쓴 거에 대한 것에 대한 그런 목적이 훼손될 수도 있고요. 독자가 끝까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제가 맨 처음에 성경 읽고 맨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독자가 끝까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약간 유도하는 것도 좋다는 거죠. 그리고 딱 막 글을 읽으면서 피식피식 웃거나 아니면 혼자 이렇게 코드솜을 칠 정도로 막 깔깔대는 뭐 그런 웃음보다는 이렇게 막 웬일이야 이런 행동을 한다고 대박 막 이렇게 약간 살짝 놀래는 형태.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더욱더 독자가 글을 읽을 때 이제 끝까지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재미를 잠깐 주는 거죠. 직관적이다라고 하면 글을 독자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직관적인 언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전문 용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고 그 용어를 몰라서 그 내용을 또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거에 관심이 의학서적을 누가 읽었는데 너무너무 어렵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국어로 표현하기는 조금 힘드니까 그걸 다 이제 주 제목을 뭐 영어로 단 거예요. 근데 영어의 뜻이 되게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학서적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막 공부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면 네, 가능하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복잡한 주제나 개념을 설명할 때 특히 직관적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복잡한 문장,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장기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지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딱 생각가지고 이렇게 뭉뚱거려 있잖아요. 그럼 명확한 문장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정책에서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적어 버리면 독자로 하여금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세금? 금리?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무슨 얘기하는 거야? 대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를 간결하게 딱 고쳐서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한 문장을 딱 집어서 필요한 수식어 다 제거하고 핵심만 간단하게 넣는 것이 중요하다.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아지는 거죠. 설득력이 있는 글들은 어떤 동의를 얻기 위해서 논리적인 근거와 신뢰성 있는 자료를 사용해 줄 때쯤 뒷받침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경제적인 거에 대한 정책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정책이라서 약간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 또 A라는 국가와 C라는 국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출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정책을 쓴다.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혜택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간결하게 얘기했으면 이건 수출업자에 국한된 얘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독자의 동의를 얻어서 논리적인 근거를 신뢰성 있게 자료를 제시를 한다면 조금 더 글에 대한 글이 설득력에 대한 이 글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주장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그 수출입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전달되는지, 그리고 설득력 있는 글을 독자가 글쓴이를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흐름을 하고 있는지, 수입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나? 그럼 수출하는 사람만 해당이 되나? 수출입업이라고 했으니까 혹시 우리한테는 뭘 짚고 넘어갈 게 없나? 이런 식으로 글을 읽었을 때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설득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시를 보겠습니다. 설득력의 요소가 있는데요. 논리적인 근거라고 해서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를 좀 제공을 해야 됩니다. 독자가 글쓴이의 주장에 동의할 수 있도록, 그래,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말도 들어가 있네. 이렇게 핵심 요소들이 몇 개 조금 들어가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에 대한 자료들이 조금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신뢰성이 있는 자료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연구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국가기관이라든가 전문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사한 것들을 인용해서 그래서 이제 설득력 있게 이 사람은 이렇게 인용한 거를 가지고 뒷받침을 했네, 신뢰성 있게 뒷받침을 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독자로 하여금 이 사람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봐서 얘기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장,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막 주장을 하고 싶어요. 에너지도 그렇고 에어컨도 그렇고 뭐 온난화도 그렇고 계속해서 날씨가 더워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런 논리적인 근거를 위해서 화석연료라든가 온실가스를 배출을 위해서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주장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뭐가 있을지, 이런 온실가스 배출을 때 어떻게 줄이고 있는지,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저희가 기후변화가 정말 안 좋아되어 있는지, 물론 느끼죠. 피부로는 여름이니까 더운 날씨야, 겨울이니까 추운 날씨야 라고만 느껴지지 온난화에 대해 주로 원인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하지 않는다면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의 어떤 협의체에 따른 보고서, 아니면 약간 뭐 국가끼리 어떤 온실가스 배출하는 그런 생산량,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나라들의 어떤 비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더라라고 뒷받침을 하고, 아니면 그런 것만 연구하고 감독하고 고민하는 그런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인터뷰를 같은 걸 통해서 저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 전 세계의 기후 변화니까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기후 변화를 조금 더 물론 변화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늦게 변화해서 지구가 잘 살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뒷받침한다면 글을 읽는 사람도 그렇고 자료를 보는 사람도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어떻게 하면 좋겠구나, 이 사람이 말한 대로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할까? 기업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물론 초기 비용이 좀 들긴 하겠지만, 그러면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기후변화로 뭔가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에어컨을 킬 때 아주 낮게 세게 틀은 다음에 점점 온도가 떨어지면 제일 약하게 25도에서 26도 이렇게 조금 맞추고 나서 은근히 처음에는 세게, 그 다음에 점점 작게 하면 에너지가 좀 절약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뭐 어떤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런 식으로 개인이 해야 할 역할, 그다음에 기업에서 해야 할 역할, 또 정부에서 해야 할 역할,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논리적으로 좀 작성하면 이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득력 있는 글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와 주장의 표현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를 써서 독자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은 효과적인 표현력으로 인해서 독자가 내 글을 읽고 주장이 정말 명확하구나, 이게 핵심 요소이네 라고 단순히 문장을 잘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각각 연결시킬 수 있도록, 또한 핵심 아이디어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독자를 이해를 좀 돕는 그런 과정을 효과적인 표현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논리적으로 어떻게 문장을 잘 연결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문단과 문장이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자의 흐름을 쉽게 따라갈 수도 있고요. 주제에 대한 명확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A라는 부분을 얘기했다가 휙 바뀌어서 B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얘기하려고 하는 논지가 뭐야? 뭐 이런 얘기 두서없이 막 얘기를 할 때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 뭐 온난화에 대해서 기후 온난화에 왜 더워지는지, 그러면 다른 나라는 더워지지 않는지, 다른 나라는 계절이 몇 개인지, 우리나라는 계절이 4개인데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얘기했다가 왜 그 나라랑 우리나라가 차이가 있을지, 뭐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뭐에 지구, 태양과 멀리 있기 때문에 자전을 하는 이유, 뭐 이런 것들 쭉 설명을 한 다음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온난화에 얘기하다가 이제 지구 전체에 대해서 뭔가를 흐름을 얘기하는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핵심이 뭡니까? 지구의 온난화라고 한다면 왜 더워지는지, 왜 추워지는지, 왜 얼음이 녹는지, 뭐 이렇게 반복적인 글을 통해서 이분이 무언가를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독자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기억하고 계세요 라고 계속해서 외친다는 거죠. 그래 주요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3000% 빠지지 않도록 돕는 그런 역할도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시를 좀 보겠습니다. 환경보호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효과적인 표현을 예시하는데요. 환경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네, 지구의 생태계는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과 배출하는 그 폐기물에 의해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기후변화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맞는 말이지요. 미래 세계에서는 심각한 어떤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당장에 이런 것들을 좀 정지시켜 버린다면 경제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고 있지 않게 될 수도 있지요. 정말 초분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한테 텀블러에다가 물을 알아서 떠먹어라 라고 손님이 왔는데도 제가 물 떠다 드릴게요. 제가 먹었던 텀블러에다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미래 세대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걸 알고는 있지만 당장 우리 행동을 휙 뒤바꾸기라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속이 된다 그러면 회복 불가능하게 피해를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환경보호는 엄청 필요하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물론 알고 있는 방법인데 뭐 대체적으로 이게 생활 습관이라는 게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뒤바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저도 이제 일회용품 안 쓰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만들 때 그 일회용 용품을 소각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좀 바꾼다든가 그런 식으로 약간 좀 확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에 예시에서 주제가 여러 번에 반복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에서 논리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독자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1년에 개인이 쓰는 게 얼마이다. 1년에 재활용품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이다. 이런 형태로 반복해서 자꾸 상기시키면 조금 더 논리적인 연결성이 있는 그런 문장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서 내용의 조직화를 만든다. 물론 글의 구조나 조직은 어떻게 보면 글의 논리와 일관성하고도 매우 중요한 연관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독자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고요. 또 독자는 그 글을 읽고 이 글을 쓰는 사람의 주제나 주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서없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얘기하면 이분은 얘기하려고 하는 요지가 뭐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여간 내용의 조직화라는 것은 논리성 있게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독서의 내용을 조직화한다 라고 한다는 건 중심의 아이디어를 선정을 해서 여러 정보 중에 글 주제와 관련된 핵심 아이디어를 딱 하나 선정해서 그 글의 주요 주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계층화는 어떠냐?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분화된 내용들이 계층적으로 배열되어야 합니다. 글이 논리적으로 취한 전제를 돕기 위해서는 독자가 주요 논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계층화이기 때문에 독서 내용에 조직하는 방법 중에서 중심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선정을 했으면 뒷받침될 수 있는 세부 내용, 왜 내가 이거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예시를 하는 거죠. 자, 밑에 보면 이제 예시가 있거든요. 독서의 자료라고 해서 어떤 문헌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기후변화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한 개요, 왜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지, 그 기후변화가 왜 우리 삶이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첫 번째 단락에는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뭐 화석 연료라든가 산업화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인지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환경적인 영향, 뭐 해수면에 대한 상승,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저희 인간들도 좀 되게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본론에서 쓰죠. 그리고 두 번째 본론에서 세 번째는 기후변화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고, 여기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뭐냐,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협력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어야 되고 글에 표현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지만 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행동과 변화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말고사 때 써야 될 아웃라인이 거의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그 책에 대한 똑같은 책을 읽었다 하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글 구조화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독서를 읽으시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제목을 딱 선정하신다면 서론에는 그거를 왜 선정했는지에 대한 개요와 중요성을 설명하셔야 돼요. 그러면 A4 용지에 제목, 그 다음에 서론, 뭘 써가야 될지 아직 적지는 않았지만 아웃라인은 적어 놓으셔야죠. 물론 뭔가를 나눠요. 여기는 세 단계로 나눴는데 나는 네 단계로 나눌래, 나는 두 단계로 나눌래,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단락에는 무엇을 설명해야 될지, 여기에 보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인간 활동에 대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환경적인 영향,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럼 내가 읽은 책에 대해서 단락을 나눠서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단락을 나누셔가지고 무언가를 쓸 수 있게끔 아웃라인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그게 단락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런 전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적는다고 한다면 맨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왜 맨 처음부터 이 글을 읽고 이렇게 쓰려고 하는지 어떤 제목과 목적 뭐 그런 것들 좀 적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서론에 한 것 같이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라고 하고요. 또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결론에다가 담아서 독자로 하여금 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읽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왜 중요한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적으셔야 돼요. 그러면 책을 읽으시고 나서 뭔가를 쓰실 때는 이렇게 구조화를 좀 만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목, 어떤 책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구조, 서론에는 무엇을 적을지 머릿속에다가 좀 집어넣는 거죠.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누구의 관점으로 쓸 건지 이런 걸 적어놓고 본론에는 그 책을 요약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요약이 되면 책이 만약에 이렇게 단락이 4개다, 3개다, 5개다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구분해서 쓰십시오. 그리고서 결론적으로는 전반적인 걸 아우러서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 쓰려고 했던 생각, 그 다음에 내가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들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약간 틀을 좀 만들어 놓고 글을 쓰신다면 1번, 2번 제가 논문을 쓸 때 그렇게 하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런 형태로 한다면 어떤 그 구조화되어 있는 형식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편집을처럼 쭉 쓰셔도 되지만 그러면 조금 어떤 과제에 좀 비적합한 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조화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작성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면 이 위에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조에 대해서 독서가 얼른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어서 글의 논리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에게 명확하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책을 읽고 계신다고 가정을 하고 읽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주말고사 기간이 거의 넘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독서를 통해서 통찰을 글쓰기를 어떤 식으로 적용한 건지를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지금쯤이면 이제 구조화가 어느 정도로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논리적으로 구조화시켜서 설득력 있는 글에 대해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친한 사람한테 물어봐도 좋고요. 아니면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도 좋고요. 누가 내 거를 읽고 어땠어? 뭐를 좀 더 넣으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글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누구에게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지금 생각하신 대로 읽고 나가시면 그것도 나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든지 잘하고 싶으면 연습이죠. 뭐 뭔가 해내가고 잘 처음 했던 거와 안 되면 두 번째, 안 되면 세 번째, 안 되면 네 번째, 뭐 이런 식으로 더 나은 글쓰기를 하고 싶으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글도 많이 읽어야 되겠고 지식이나 정보 같은 것도 수집하셔야 되겠지만 글을 잘 쓰려고 하는 방법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요 단락의 구조화. 자, 노란색으로 제가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구조화. 이 부분을 포인트로 두셨다가 좀 기억하셔서 좀 정리정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7주차입니다. 8주차에는 원래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없이 저희가 뭐 한다 그랬습니까? 네, 지속적으로 뭐 서머리를 하던가 처음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리뷰를 시켜드리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수업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추석 때문에 한 주가 이렇게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랑 조금씩 뒤로 밀려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맨 뒷부분에 가서는 다시 요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8주차부터는 이렇게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독서를 통해서 얻는 그런 지식도 물론 있고 정보도 있겠지만 이런 통찰력을 바탕으로 조금 여태까지는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면서 내가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표로 하거나 중요한 걸 키포인트로 만들어 드린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글을 쓰시거나 과제를 하실 때 항상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 제가 너무 빨간색으로 하면 또 막 중요한 게 강조되는 거니까 이렇게 연하게 노란색으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글 쓰는 논리적인 구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명확하게 설득력 있는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술을 익혀야 되니까 이런 구조화시키는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와 주장 같은 것들에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좀 배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독서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조직화시켜서 표현하는 어떤 능력도 향상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다양한 글쓰기의 스타일도 있겠고요. 물론 이제 혹시 서점에 가실 일이 있으면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이렇게 말씀드린 독서와 사고에 확장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한 게 책엔 더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스타일, 글 쓰는 스타일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책을 좀 보시라는 거고요. 혹시 학교에 도서관을 이용하실 거면 이제 들어가실 때는 학생증만 있으시면 되잖아요. 이제 들어가셔서 다양하게 거기서 책을 바로 읽고 네 빌려서 읽고 거기다 놓고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좀 일찍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수업 있으실 때 보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빌려 갖고 와서 좀 읽어보시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남이 썼던 그 스타일이나 표현 기법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탐구를 해 보신 다음에 내가 쓰려고 하는 글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지 완성도 수준이 단계가 뭐 한 5단계가 있다면 뭐 5단계에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뭐 1단계까지 하면 뭐
뭐 잘 나가는 전 세계 소설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대상까지는 안 올라가 하더라도 아 이분은 참 표현하는 게 남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방법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연습, 그다음에 약간 그 반복적인 어떤 적용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작성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50분이 제 입장에서는 되게 짧은 느낌이 드는데 들으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을 맞춰야 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 딱 자르기는 뭐해서 조금 이렇게 길게 작성을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웬만하면 시간에 좀 맞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간고사 기간이지만 그래도 수업은 계속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때쯤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뭔가를 배운 것들을 이렇게 함축해서 조금 다시 한번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공부하시느라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